인재와 자본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트럼프가 철저하게 그 발로 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만약에 비자의 문까지 막히면 미국에 들어오는 인재의 흐름이 막힐 수 있고 오늘 모신 분은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클리 비제팀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자 요즘 나오는 기사 보니까 미국이 재발등을 찍고 있다 도끼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렇습니까? 네. 아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와 어떤 그 파월의장 해임 같은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4% 정도 되고요. 이게 중국과 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위클리 비즈 편집장이었던 손진석 기자와 함께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유럽이라는 대조군을 두고 미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나, 산업 기술을 발전시켰나를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목한 미국의 성공 공식은 인재 유입과 자본시장이 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인재와 자본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트럼프가 철저하게 그 발로 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우리는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다고 속담을 많이 쓰는데 네. 미국 영어식 표현으로는 뭐 발등에다가 자기 발등에 총 쏘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해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이민 정책으로 그 단순히 어떤 단순 노무직에 일하는 노동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그 애플 같은 IT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도 그 국경 장벽을 세워서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 참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그 트럼프가 감세안과 어떤 그거에 따른 세입 세출을 조절하는 OBBBA라고 알려진 법안이 있는데요. 그 법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라든가 이자에다가 추가 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긴장을 한 적이 있는데, 요런 두 가지 방향의 어떤 인적인 흐름을 막고 자본의 흐름을 막는 두 가지 정책들이 미국의 성공 공식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미국은 금융 경쟁력이 강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리고 혁신 기술, 예. 이건데 왜 이렇게 제조업에 집착을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 과연 그 높은 인건비로 경쟁력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저소득층 백인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것인데요. 그 JD 벤스 부통령이 그 자서전처럼 썼고 영화도 된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를 보면 가난한 백인들의 삶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정말 그 잘 나가는 백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가난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막 마약에 찌들어서 살아가거나 그런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려야 그 소위 그 과거 철강이나 자동차로 아니면 섬유 제조로 좀 잘 나갔던 지역들이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들어오면 다 몰락했는데, 그런 지역들을 되살려야 백인들, 우리 정말 그 미국의 주류라고 있는 백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띄워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그 1989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미국의 가구별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상위 10%의 자산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의 60%를 가구 자산 상위 10%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떤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거를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으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빈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트럼프도 나름의 자신의 해법을 제시를 하고 관세 장벽을 세워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 미국에서도 지금 논쟁이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 네. 네, 이 과거와 현재를 이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게 패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값싼 그 중국산 아니면 해외산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인도 같은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IT 서비스에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떤 청렴 실업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과 자산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일단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하기엔 이미 적합하지 않은 경제 단계에 나아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근에 다크 팩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공장을 보면 불이 다 깜깜하게 꺼져 있고 아무래도 거기서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들이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굳이 불을 켜지 않고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제가 위클리 비즈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면에 기사를 쓰는데 그게 주요 목적이 해외 석학들이나 글로벌 IB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발간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자유무역으로 좀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자 중에는 더글러스 어윈 그 다트머스대 교수나 아니면 차이나 쇼크 그러니까 중국산 상품의 공습이 미국 제조업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 연구한 고든 헨슨 하버드 케너디 스쿨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 모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야 봐라 50년 전 현대차 공장이야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50년 후에 이 자동차 공장에는 모든 게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장벽을 쌓고 관세로 위협을 해서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늘리도록 만들어도 그게 미국 내 일자리의 증가로는 이어질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사실 뭐 인재들이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피땀을 흘리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서 뭐 미국의 또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졌다. 이 인재들을 걷어차는 H1 비자 문제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1년간 연수를 할 예정이라서 제2 비자라는 방문 학자 비자를 받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뭐 미국 비자를 받아서 방문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관광 비자인 B 비자, 뭐 특파원은 I 비자, 뭐 학생은 F 비자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알파벳과 숫자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H1B 비자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구글, 뭐 애플, 테슬라에서 일하는 정말 그 하이테크 인재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그 숫자가 연간 발급 한도 6만 5천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별도 쿼터 2만 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아무리 좋은 인재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연간 발급 한도를 정해놓고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배넌 같은 트럼프 참모들은 이 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애들을, 인도 애들, 아시아 애들이 똑똑하다고 와가지고 그 IT 기업에서 일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이 왠지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다 잘라버리고 미국 애들을, 미국 기술자들 더 많이 쓰자. 저 비자를 왜 계속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다시 반박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내가 보니까 H1B 비자는 미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머스크 손을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조금 회복이 됐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머스크도 트럼프랑 크게 싸우고 그 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만약에 비자의 문까지 막히면 미국에 들어오는 인재의 흐름이 막힐 수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디서 입증된 부분은 없지만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이런 비자들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보통 중국 인재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첨단 기술 훔쳐가고 있다라는 시선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던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중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건너와서 IT 기업에 일하기보다는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남아서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 드론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딥시크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 등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인재를 막으면서 그 인재들이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어떤 기술 격차 축소가 과연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인력들은 사실 그 미국의 경제 연구소들의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구글 같은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또 그 월급으로 미국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독립해서 스타트업을 차리면 그게 사실 미국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스타트업이 고유한 기술로서 미국의 어떤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건데 이런 거를 미국이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 지평을 줄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중국인들을 뭐 인재들을 안 받아들인다, 뭐 쫓아내려고 한다. 이거는 뭐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해가 되는데 인도 사람들도 그런다면서요?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인재들이 미국에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분석돼서 나오진 않은데요.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비롯해서 IBM, 어도비, 마이크론 CEO가 모두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금융계나 국제기구 등에서도 그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그걸 장악하고 사실 실제로 뭐 월드뱅크처럼 총재도 인도 사람,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인도 사람인 조직에 가면 오히려 좀 인도인들의 텃세가 느껴질 수준으로 해서 인도인들 서로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너 인도에서 왔구나 하면 챙겨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국수주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트럼프 참모들이 봤을 때는 관세로 무역의 흐름을 막고자 하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저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우리 일자리를 뺏는 아시아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을 몰아내면 백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관세로 제조업을 살리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고 H-1B 비자를 막아서 IT 기업에 못 들어오게 하면 또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글로벌 기업에 미국의 어떤 IT 빅테크 기업에 한국 지사에 다니는 대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비자의 벽이 실제로 높아지고 거절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엔 기업들이 오히려 인도 현지에서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코딩 잘하는 인도 사람들 모아서 코딩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자를 제한하고 인력을 막고자 하는 게 정말 부질없다고 느끼는 게 코딩은 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IT 인력들도 많아졌고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비자를 단순히 제한해가지고 그런 어떤 인력 흐름을 막고자 하는 시도도 잘 성공적이지 않을 거지만 이게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유럽이나 캐나다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그 분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일대 뭐 티모시 스나이더나 이런 그 역사학 쪽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토론토대 같은 캐나다 대학으로 옮기겠다. 나는 트럼프 같은 어떤 파시스트 정권에서는 나는 대학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어떤 미움을 거의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하버드대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들 중에서는 뭐 그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중에도 뭐 캐나다라든가 가까운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이때다 싶어서 미국의 대학의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막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꼬시겠죠. 네, 중국 걔들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과거에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그 유럽에서 나치 정권이 극우 정권이 좀 이렇게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타깃으로 삼은 게 유태인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들 사람들 중에서는 뭐 엘버트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공헌을 하거나 전후의 어떤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그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그 미사일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자들을 미국과 그 소련이 경쟁적으로 모셔가서 아니면 거의 뭐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거에 우주 기술이라든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국가의 첨단 기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미국을 앞서가게 만들었는데 이런 오히려 인재의 어떤 두뇌 유출을 유발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미국에서는 그 우리로 하면은 제 발등에 도끼 찍기, 네. 그다음에 미국 표현으로는 자기 발등에 총 네, 쏘기를 네, 네.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반론들이,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외국 교수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거를 좀 그 지면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를 위클리 비즈니스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아까 말한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처럼 예일대에서 근무하던 마시 쇼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걸 전공한 교수님이냐면 어떤 인재의 흐름이 어떤 지적인 어떤 동력이 어디로 이동하는 게 어떤 문명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이렇게 좀 크게 연구를 하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도 토론토대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분이 질문지를 보낸 지 한참 뒤에 내가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서 길게 답은 못하는데 막 거의 약간 경문에 가까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은 우리는 트럼프 정권을 통해서 도덕적 허무주의의 심연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했는데 그냥 좀 좁히면 거의 미국을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미국 대학들은 전 세계에 뛰어난 인재를 모아주는 국제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어떤 미국 대학도 어떤 인재가 어떤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서 이렇게 물이 약간 바다로 모여들듯이 그 어떤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둬야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면 우린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두뇌의 흐름에 있어서 이분이 자기 전공과도 관련돼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기업별로 H1B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일하는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렇게 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게 명수입니까? 5,900명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도시별로도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뭐 뉴욕이나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같은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그 어떤 기술이나 금융의 중심지에 이런 인력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혔을 때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요 진짜 부분 준비해 봤습니다. 기업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 네. 수천 명 네.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아마존이든 뭐 이런 네. 우리 소위 빅테크 기업들. 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네,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인재. 네, 그래서 저는 머스크가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아마 뭐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도 뭐 인도계라든가 중국계 인재들이 아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을 거라서 좀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좀 뛰어남이 좀 아시아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뭐 박사나 이렇게 연구원을 하는 지인들한테 들어봐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계처럼 되게 말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비하가 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뭐 말만 많은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교수들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도 좀 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좀 장벽을 세워서 막으려는 시도는 미국의 어떤 기술 발전, 특히 완벽한 1등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대부분 분야에서. 근데 지금은 뭐 AI라든가 전기차, 드론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잃어가고 있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인재가 풍부히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 미국의 시스템, 네. 미국의 이 환경을 정말 부러워했는데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 네, 이게 그 캐나다나 유럽으로 떠나는 정말 유명한 석학들의 네. 어떤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